9월 말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오늘은 최성윤 서울 지하철 노조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하철 노조 위원장 최병민입니다. 바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짤막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정확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 최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인사를 두 번이나 하셨는데 가장 먼저 이제 그 공공운수 노조에 이제 소개하시는데 9월 27일 날 파업이 네. 이제 예정돼 있는데 사람들이 왜 갑자기 파업을 하느냐? 도대체 9월 27일 날 파업을 왜 하시나요? 정부에서 이제 작년에 그 노동개혁 4대 입법 작년에 이제 네, 쭉 그렇죠. 주장을 했었죠. 근데 야당이 반대로 무산되고 이제 법제화가 안 되니까 올해는 정부 지침으로 이제 법을 뛰어넘는 이제 정부 지침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저성과자들을 퇴출시키자, 이제 이런 거고요. 뭐 다 좋아요. 이렇게 뭐 저는 뭐 정부가 정책을 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나 임금의 구조 개편은 반드시 이제 노사 합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조차도 노동조합의 합의나 동의 없는 것은 위법한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6월 18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국 기관장들 모아놓고 그것을 빨리 처리하셔라. 그러니까 노사 합의도 안 되고 노동조합 동의도 없고 개별 동의도 얻지 않고 폭력적으로 이제 불법 이사회를 통해서 임금체제 개편을 이제 강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은 공공노동자들이 지난 6월 18일 날 여의도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이 지침을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 없이 시행하게 되면 하방이 투쟁을 우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정 간에 내지는 개별 사용장 간에 합의를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파업을 또 이제 뭐 벌써부터 이제 신문 보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지금 뭐 9월 말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뭐 철도가 위험하다, 뭐 시민의 발임은 묶였다, 뭐 불법 파업이다. 항상 파업 때마다 불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먼저 법을 어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죠. 예. 왜냐면은 인간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뭐 항상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개인의 경제적 활동과 수단을 강제하면은 이게 오히려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개인,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어떤 임금 문제는 이 둘이서 해결할 문제는 정부가 개입을 해갖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무조건 뭐 정부의 지침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저희가 이제 파업을 할 때 이런 뭐 지하철, 특히는 이제 지하철 노조 위원장이시니까는 그러면은 사실 좀 걱정이 돼요. 또 아까 방금 얘기하셨듯이 그런 뭐 시민의 발을 볼모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만약에 파업을 하면은 지하철은 완전히 멈춰지는 건가요? 그럼 예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노동 3법에 이제 쟁의권이 확보되어 있지만 늘 직권 중재 조항으로 한 번도 합법 파업을 한 적이 없어요. 늘 파업을 하면 중재 회부를 하고 그리고 강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파업을 하면 이제 불법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8년 이전에 이제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필수 유지 인력을 남겨놓고 해야 되는 파업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전동차 운행이라든지 내지는 이 시설물 유지보에는 일정 정도 인력을 남겨놓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저희들이 했던 파업과는 양상이 다를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건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에 이게 공공부 노동자들이 합법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법을 아예 노동 입법만 인정한다고 하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도 이제 늘 몇 번의 파업을 예전에 경험을 하다 보면 뭐 지하철 발을 볼모로 뭐 이렇게 불법 파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상적인 얘기고요. 또 철밥통 얘기 나올 것이고요. 또 뭐 이 공기업 노동자들 배부른 소리 한다라는 소리 들을 거고요. 이번에는 충분히 그렇게 예상이 되지만 불가피한 거다. 최소한 법을 지키는 투쟁이다, 이거는. 준법. 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한테 법을 얘기는 웃기진 노릇 아닌가.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프랑스나 이런 그 해외에서는 어떤 공공운수, 뭐 심지어 경찰도 파업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시민들의 뭐 반발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독
되게 심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과 정부의 어떤 그 여론몰이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노동자의 권리가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파업을 하면 노동자에게는 싹 빠져서 나가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진 사회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철도노조가 재작년에 KTX를 민영화하지 마라. 그래서 파업을 23일간이나 했습니다. 많은 징계, 손해배상, 해고, 엄청 어려움을 겪었죠. 국민들은 얘기했습니다. 그거 민영화하지 마라. 80% 가까운 국민들이 민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정부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 이번에 철도 민영화, 가스 민영화 이제 이렇게 다 내놓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공공의 재산들을 민간 재벌한테 넘기게 될 거고 올해 한참 더워가지고 사실은 에어컨 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전에서 2014년 대비 작년에 이익금이 무려 13조 4천억 영업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13조요? 예. 영업이익이 13조 4천억이고요. 전년도 대비 무려 6배가 많아집니다. 이익 배당률이 주당 3천원씩인가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업에서 국민들에게 돈 많이 걷어가지고 이익 내는 게 옳은 거냐. 저희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기를 싸게 줘라. 원가에 맞게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노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게 될 거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 소비자들 내는 금액의 80%가 원가거든요. 예. 이걸 이제 민간에 넘기게 되면 지금 가스공사는 이익금을 책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민간에 넘어가면 그들은 이제 이득을 취하겠죠. 그렇죠. 지금보다 높아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다른 이제 고용의 문제로 보면 정부에서 작년에 저희들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의 퇴직 2년 남은 사람들 임금을 줄여서 임금 피크제를 해서 청년 실업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뭐 저희들은 정부 정책이니까 사실은 밀려서 당했다는 거죠. 청년 실업이 해소되었던가라고 하면 짚어볼 이유가 있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단편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2008년에 서울 메트로가 이제 경영 효율화, 뭐 선진화 정책 이뤄가면서 인원을 대폭 1,000여 명 이상 줄였습니다. 근데 일할 사람은 필요했던 거죠. 그게 용역 노동자로 나갔고 하청 노동자로 갔죠. 그래서 구의역 같은 사고가 3번이나 반복했던 건데 모두 다 하청 노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서 용역을 확장시키 막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정말로 구의역 사고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 정책이었고 그것을 강제 집행한 서울시장에게 있었고 또 그것을 수행한 사장에게 있었는데 문제만 터지면 알무 잘못 없는 노동자들이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제. 결국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응당 정화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구의역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과 사고가 발생되면은 단순하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를 해갖고 뭐 관피야, 뭐 철피야,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방금 얘기하셨듯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 2008년도 그 지침을 내리고 추진했던 MB 정권부터 그걸 했던 이제 오선 시장.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부의 정책과 법을 제대로 개선하고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파업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그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방식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정부의 정책이 사실은 충돌할 때도 있다라고 봐져요. 그러면 저는 국민의 시민의 입장 그리고 전문가들의 입장을 반영한 이런 논의 기구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라면 아니 노동자들이 자기가 징계 해고 또 임금 손실을 뻔히 알면서 누가 파업을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렇죠. 저도 위원장이지만 우리 조합원님들 가면 그러거든. 실제 파업하냐? 우리는 파업하면 징계 안 먹냐? 임금 얼마 깎이냐? 걱정들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명박 5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기간 동안 정상적 대화 내지는 상식적 토론 그리고 국민들 요구하는 여론들의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6월 달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일방적 정책 밀어붙이지 마라. 불법을 장애하지 마라. 그리고 법에 규정된 대로 노사가 자율 원칙에 따라 합의 시행하자. 그래서 정부가 그때까지는 좀 논의를 하자.
아무런 입장이 없는 거죠. 여전히 강제하고 있는 거죠. 그럼 노동자들도 말씀처럼 사회적 기구라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뭐 때로는 입법기관을 포함해서 그런 거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 대안과 절충 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해도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며칠 전에 광고 냈지 않습니까?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재부 장관, 행자부 장관 나와서 노정 교섭합시다. 오죽 답답한 광고에 실었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양상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성과연봉제와 관련돼서 불법 이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5개 투자기관이. 그리고 전국에 최초로 집단 교섭을 합니다. 5개 사업장의 사장, 그리고 위원장. 성과연봉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합리적인 어쨌든 논의라도 된다라는 거죠, 서울시는. 서울시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9월 27일 1차, 그리고 29일까지는 어쨌든 노사가 한번 안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입장을 한번 조율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뭐 중앙공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뭐 불법 이사에 통과시키고 임금 체계를 일방적으로 개편해 버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리 합리적 대안을 토론을 교섭을 요구해도 되지 않으니 마지막 수단은 이제 쟁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9월 얼마 전이죠. 9월 1일 날. 예. 이 성과형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랑 뭐 만나자고 해갖고 이제 모임이 했는데 이쪽은 텅 비어 있고 노조위원장들만 이렇게 있는 사진이 나왔는데 한 명도 안 나왔나요? 예, 한 명도 안 나왔죠.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올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시간에 공간에 함의가 있다고 봐져요. 정부는 상식적인 대화와 타협과 토론할 생각이 없다. 대통령의 지침이면 불법과 탈법을 무시하더라도 뛰어넘더라도 그냥 자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은 따르라. 이게 대상화 시키고 있는 건데 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정부가 정말 이게 합리적이고 좋은 아니라면 노동자 일부 반대한다고 국민들에게 저는 충분히 뭐 설득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는 거죠. 오로지 해라. 그리고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인건비를 동결하겠다. 내년도에 기관평가를 불이익 주겠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사가 합의되지 않는 일방적 불법 이사를 통과시켰는데 그것을 이행 완료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실제로 추가 인센티브를 또 50%로 25% 지급을 했거든요. 아니 불법적인 거를 통과시켰는데 뭐 우리나라 뭐 불법 정말 불법에 판치는 세상도 아니고 불법 이사에서 했던 걸 어떻게 기재부가 그걸 승인하고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관장 그리고 장관들은 그 대통령이 제시하는 기준 양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과 탈법을 포함해서 다 해놓고 나서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인센티브를 주고 노동조합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돈 안 받겠다. 우리가 언제 요구한 적이 있냐.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사업장에 있는 비정규 근로자 그리고 용역 노동자를 처우 개선을 사용해다오. 라고 제안해도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들이 회사가 받지 않으니 법원에 이제 공탁금을 내리는 이런 이제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불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불법이란 말은 대통령이 지금 불법을 자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불법을 자행하는 대통령한테 뭔가 뭐 얘기도 안 하니까 뭐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말이 없어지는데 자, 노동자들은 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의 인식 플러스 이제 국민의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에 계속 파업을 했지만은 이 파업이 국민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장기간 또는 이 박근혜 정부로 움직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노동자만 파업하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정부는 쟤 불법 파업이야 뭐 엄중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예, 저희들이 그래서 국민들에게 직접 역사로 거리로 나가 선전전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입법기관인 행정부와 다른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중재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인 대화기구를 좀 마련해 다오. 어제도 이제 조상조 위원장님하고 제가
기재부 야당 간사를 만나서 이제 그런 이제 몇 가지 의견을 드렸거든요. 일단 불법적인 요소는 일단 효력을 중지시켜 다오. 그리고 국회가 나서서 노정 간의 합리적인 노사정 포함해서 대화기구와 논의기구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못된 이 제도를 그리고 불법을 자행해서 그 돈 사실은 비정규직이든 이 용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의 비용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 끝으로는 이 공공 부분이 1년에 쓰는 돈이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국가 예산보다 많습니다. 근데 한 번도 공공 부분 제대로 된 개혁은 못 했다는 거죠. 공공 부분 개혁 제대로 합시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합시다. 왜냐? 대통령만 바뀌면 사장이 바뀝니다. 낙하산 오죠. 역대 계속 그래 왔다는 거죠. 그 마음대로 또 정책도 바뀌고 또 예. 사장이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노동 방식이나 뭐 그 회사 운영 방식이 다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아주 이제 쉬운 얘기가 이런 거죠.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 권력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또 하나는 그 공공기관의 특성과 장기적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또 미래 지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기간 내에 정부 정책을 얼마나 빨리 성과를 내느냐에 맞춰지다 보니까 말을 잘 듣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관이 장기적으로 이 정책이 집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MB 정권이 4대강을 지시합니다. 수자원공사가 빚더미 폭탄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MB 정권은 물러나고 나면 그 종사자들은 늘 이제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 빚더미 회사에서 무슨 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무슨 복지 개선이 필요하고 과연 수자원공사 그 종사자들이 무슨 노동자들이 잘못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위에서 지시했으니까는 그 땡볕에 그 밖에 나가서 그걸 다 공사를 감독하고 얘기했던 것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그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회 얘기했는데 뭐 여소야대인데 이런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조정하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 행위를 많이 한 거잖아요. 불법 유사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동자 파업하면 맨날 징벌적 손배상 몇 억씩 하고 뭐 그거는 노동자가 월급으로는 평생 못 갚을 돈들을 막 손배소 하는데, 그러면은 이 정부나 이 기관장들이 하는 이 불법에 대해서 사법부에는 어떤 판단과 뭐 사법부에 어떤 요구를 한 적은 없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불법 이사회를 실제로 이제 집행한 사장 이사들을 이제 고소고발을 상당히 좀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처분을 좀 내기도 하고 또 본안 소송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재부 장관이 뭐 이사회를 통하든 뭐든 하여튼 다 통과시켜라라고 했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좀 말을 살짝 바꾸죠. 6월 지나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노력들을 계속해 주시기 바란다. 이게 뭐냐면 이제 뒤가 구린 거죠. 그쵸.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일방적으로 뭐 밀어붙여놓고 불법 이사 해놓고 법원에 가서 위법하니 원인 무효.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을 계속 이제 협박하기도 하고 내지는 질책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성과연봉제가 첫 번째는 일단 정부가 먼저 불법 이사회 잘못된 거다, 원인 무효 해놓고 나서 노사가 자율교섭하자.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파업이라는 파국을 원치 않고 충분히 저는 자율권 속에서 노사가 저는 현명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뭐 예정된 파업들이 있지만은 사실 뭐 정무 뭐 기재부나 노동부 장관 나오고 국회 쪽에서 좀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 노조 쪽에서 나와서 같이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뭐 성과 영무제를 그러면은 더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은 파업이 뭘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부나 사용자 측에서 서울대병원에 이제 그 노사 교섭을 합니다. 성과연봉제. 네. 병원장이 아주 이런 말을 재미난 말을 하는데요. 저는 법을 지킬 용기가 없어서 이 성과연봉제와 관련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과 상식은 자기도 아는데 자기가 기관장으로 있는 한 정부 지침이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제 웃기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거는 이 규칙과 법에 위배됐는데 그거를 안 지키자니 위해서 그렇죠. 정말 예. 청와대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쪼임을 당할 것 같고 자기가 목숨이 뭐 그 사람 입장에 인명권을 가지고 있으니요. 기관장이니까는. 예.
그럼 이거 보면 불법을 강요하는 대통령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불법에 저항하지 못하는 기관장도 문제고, 그렇죠. 결국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 그 두 사람, 이 그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불법을 자행하지 말라고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뭐 그동안 한 번도 이제 파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하지 않았던 뭐 조직들도 이번만큼은 함께 좀 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토정보공사라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29년 동안 교섭 결렬을 한 번 안 해봤어요. 계속 이제 매년 연봉 협상 이런 게 잘 이루어져 타결이 됐던 거네요. 노사가 29년 동안 잘 합의를 해왔어요. 근데 이 성과 연봉제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거기도 이사회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 왜 그러냐. 29년 동안 우리가 뭐 쟁의 일으킨 적도 없고 회사랑 싸운 적이 있었더냐. 정부 지침이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처럼 충분히 저는 이게 가능한 게 먼저 정부가 불법적 요소를 제거해라. 그리고 두 번째 노사 자율에 맡겨라. 저는 충분히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린다. 사실은 노동 3권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3권 위에 초법적 지침 지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침과 정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 인상을 동결시키고 그리고 기관 평가를 꼴등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유무형의 탄압 기제들을 작동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이제 그 초법이라는 얘기는 이제 하시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은 헌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그 대통령 선서할 때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노동상권의 그 노동자의 파업과 이 쟁의권 단체 교섭권이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지금 다 무시하고 있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자꾸 성과연봉제를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왜 그런 건가요? 성과연봉제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할 때 3종 세트의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 임금 피크제 했죠. 네, 그렇죠. 올해는 이제 성과연봉제 도입니다. 다음이 뭐냐면 기재부가 올 2월 달에 이미 보도자료를 냈죠. 공공부문의 저성과자들을 퇴출시키겠다.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해고가 일반 해고 두 개밖에 없죠. 징계 해고하고 경영상 해고. 근데 일반 해고 조항을 이제 보편화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작년에 노동개혁 4대 입법 얘기해가지고 법으로 강제하려고 했으나 야당이 반대로 무산되고 그러니 정부에서 이제 지침으로 좀 만들어야겠는데 공공 부분을 먼저 해서 민간에게 일반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탈 행위들이 불법들이 탈법들이 좀 강요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 해고에서 이제 만약 해고가 손쉬운 해고가 된다면은 아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뀌면 이 사장들은 항상 정권의 눈치를 보고 그렇죠. 그러면은 정권에 반하는 어떤 정책, 노동 정책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말하는 이 노동자들은 그냥 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해고의 방식이 탄압과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뭐 탄압을 떠나서 일반 해고가 도입되면 전 노동조합이 아주 있으나 마나한 형태로 전락할 거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KT가 노동조합이 있죠. 그거는 뭐 하여튼 그렇게 봅니다. 노동조합이 스스로 직원들, 조합원들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조합. 명태로 5,000명씩 합의해주고 그런데 신청을 8,000명이 넘게 합니다. 그럼 노동조합이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싸워야 되는데 이 노동자가 스스로 나서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게 되고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이 무력화되고 나면 저는 이 정부 정책이 민영화 문제라든지 기타 이제 그 뭐 정리해고 문제, 아웃소싱 비정규직 확산 그 어느 것도 저는 막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전체 노동자들이 한 9% 정도밖에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그나마 정부 정책에 저항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나마 비정규직의 확산들이 좀 덜 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철도 사례처럼 잘못된 정부 정책 민영화도 막아내고 있는데 이게 일반 해고가 도입되면 모든 게 저는 이제 다 끝날 거다. 그렇게 좀 엄중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걱정이 이제 노동자들을 올감에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를 들어 뭐 손배송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 갖고 일반 해고가
당연시되면 노조에 가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고가 되면은 누가 노조에 가입하겠어요. 그렇죠. 왜 처자식이 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을 아빠들 같은 경우는 다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럼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아무도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이제 불법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데 자, 이 박근혜 정권이 이제 내년이면 끝나는데 예.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과 어떤 기업들이 계속 이거를 좀 뭐 부추기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박근혜 정권이 끝나더라도 이런 법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계속 시운해고가 생길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이제 그 말씀처럼 정경련에서 2014년도에 노동정책 14가지 건의사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4가지가 작년에 노동개혁 입법 4대 입법으로 포장되었던 거죠. 결국은 이 기업하는 분들과 노동이 저는 적절한 균형추가 있어야 세상이 상식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제 재벌들도 일정 정도 이제 이익금을 내야 되는 한계가 이르다 보니까 실제로는 노동이 상식적인 요구가 사실은 불가능한 아예 재벌 중심의 사회 경제를 저는 판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노동자를 얘기할 때 항상 저는 이게 그 우리 헌법에는 이제 그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쟁의를 하는 부분들도 행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누가 뭐 자기한테 얘기하셨듯이 파업을 하면 월급이 안 나오는데 돈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을 한다는 거는 더 큰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잘 못 들어요. 맨날 힘들다고 그러는데 자, 이 뭐 노조위원장이시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노조의 어떤 사례를 보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노조 활동과 우리나라의 노조 활동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신 뭐 자료들이 있으실 텐데 예. 어떤가요? 우리나라 이 노조 활동이 그 다른 나라에서 정말 최악인가요? 뭐 최악 이상이죠. 예를 들면 일단 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다. 공공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 필수 유지, 뭐 사업장, 공익 사업장, 교사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 3권이야 노동 1.5권이라고 얘기하죠. 아예 쟁의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뭐 경찰들도 쟁의권을 행사합니다. 뭐 이거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파업을 했다고 해서 그 위원장을 구속시키고 해고를 시키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거든요. 아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2번의 해고가 있었고 뭐 구속도 당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이런 얘기가 뭐하긴 한데 집에 있는 이렇게 마눌님하고 아이들로부터 버림받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뭐 전과자가 뭐 기본적으로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서울 지하철 노조는 규모가 있으니까 저도 해고 2번 당했을 때 조합원들이 생계비는 책임져 주거든요. 예. 근데 정말 어려운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은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투쟁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가게 되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가장 악질적인 게 손해배상 그리고 해고 거기다가 또 뭐 형사처벌까지 온갖 탄압들이 다 있는 거여서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의 그 뭐 항만이나 이런 쪽엔 노조들은 되게 힘이 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쪽은 세 갖고 노조위원장을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뭐 이렇게 뭐 오히려 사설 기는 경우도 뭐 봤는데 자 노동자도 이제 국민이거든요. 이제 그 국민인데 저희가 항상 파업하시는 분들, 투쟁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힘든 얘기들을 잘 안 하시는데 사실 또 속내를 보면 되게 힘든 부분도 많고 특히 이제 뭐 지하철 노조에 계신 분들이나 또 지하철 기관사분들 보면은 다 이제 뭐 그 외상성 스트레스나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노조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그 안쪽으로 마음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이제 피폐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예. 제 정말로 좋아했던 후배가 조합 활동 열심히 하고 이제 상처가 깊어서 스스로 삶을 마감을 했고 실제로
일반인들의 스트레스와 노동조합 간부들의 스트레스 빈도를 보면 뭐 6배, 8배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조합원들에게는 힘들다고 얘기 못하고 그렇죠. 그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서 꽁꽁 앓고 술 한잔 먹고 삭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속병 들고 병 들고 골마 터져서 사실은 우리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뭐 민주노총 서울본부 활동했던 친구들도 그렇고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 상처를 그냥 생애 마감으로 이어간 사례도 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표현은 뭐냐 하면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나마 그 동지들이 책임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구조 속에서 버팅기고 삭히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 대한민국이 그렇게 노동조합 활동을 보편적으로 편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반증된다라고 저는 뭐 얘기하고 싶네요. 자, 이제 9월 27일에 이제 파업이 이제 공공수 노조는 지금 예정돼 있는데 파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나요? 뭐 예, 그 이제 27일은 저 이제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 지하철, 도시철도, 연금 뭐 이렇게 있는데 각 사업장별로 파업을 진행하고 또 조합원 시민들에게 선전전도 나눠주고 그리고 28일 날은 이제 지역에 있는 파업 사업장 노동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고 29일 날은 전국의 파업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6만이 여의도에 집결해서 최소한 야당 원내대표 당의 입장을 요구하는 또 그런 요구도 해가고 함께 잘못된 정부 정책 중단해라라고 하는 일정들을 만들어갈 거고요. 그때까지도 입장 변화나 국회에서 조정 기능이 만약에 현실화되지 않으면 이제 무기한 총파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뭐 마지막으로 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노조가 필요하냐, 뭐 귀족 노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왜 노조가 필요할까요?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 개인이 사장을 상대로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이게 대등한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자기의 처지들이 모인 사람들이 사장이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입사원 한 사람이 자기 연봉 계약을 할 때 너는 3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이 할 때 자기가 저는 이거 안 돼요. 뭐 더 주세요. 이렇게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거 아닐까. 또 하나는 정부는 늘 우리나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위주로 법 제도를 운영하거든요. 지금 저기 뭐 분명히 회사가 사장이 부당노동에서 구속됐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에게는 그러면 잘못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용역깡패를 투입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문건이 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깨려고 하는 문건이 발표돼도 그 뭐 사업자는 애지간하면 구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노동조합이 없으면 그 노동자 개개인들이 자기의 삶, 근로조건, 임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노동자 있어서 덜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27 파업 이제 앞두고 계신데 박근혜 정부 뭐 여기 나오지 않은 그 정말 만나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저는 이번에는 시청자가 아니라 정말 만나고 싶은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상식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다른 문제 법원 지키자.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저는 일반 국민들, 민간 기업들도 그 모범들을 잘 저는 따를 거다. 최소한의 법에 규정된 그런 노사가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하면 설득해야겠죠. 근데 그것을 노동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런 폭력적 방식으로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최소한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저는 정부 관계자들이든 또 대통령도 최소한 법 먼저 지키자. 그리고 서로 존중하자. 그러면 저는 문제는 순리적으로 좀 풀어진다고 보거든요. 노동조합이 굳이 그런 파업이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카드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합법 파업이 그러니까 매번 불법 파업만 하는데 사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고 또 정부가 되는데 그들에게 정말 파업을 통해서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좀 깨닫게 좀 해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고 또 국민들 또한 이것이 왜 파업을 하는지 정말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남은 시간 또 준비를 하시겠지만은 뭐 건강하시고 또
아프지 마시고 좀 무사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합법 파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2012년은 방송사들의 파업이 이어졌던 시기입니다. MBC 노조의 파업으로 무한도전이 결방됐고 KBS와 YTN 역시 파업을 했습니다. YTN 파업 당시 노조대표단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당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찾은 노조대표단은 당사는커녕 정경 버스에 막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직원 한 사람이 YTN 노조의 국정조사 요구서만 받았을 뿐입니다. 당시 언론 노조들의 파업은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불공정한 언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을 할 때마다 언론과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파업은 모두 불법인 셈입니다.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정책의 개정과 시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이지만 항상 언론과 정부는 파업을 불법이라 말하며 죄악시 여기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노조의 파업 결의, 파렴치한 노조의 파업 결의,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 지금이 파업을 할 때인가?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언제 파업을 해야 합니까?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의 GDP가 전 세계 1위가 되어야만 파업이 가능해질까요? 파업은 단순한 임금과 근로조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행동입니다. 기업을 위해 파업을 죄악시 여긴 나라이지만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업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파업을 가리켜 불법이라 말하는 보수익 언론이나 정부의 주장보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들어보고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들처럼 파업을 해야 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단독 가브로토텍 황제노조 논란 숨겨진 진실. 가브로토텍 노조 또 임금 올려달라면서 공장 점거. 노조 공장 점거 2개월. 노사 공멸 치닫는 가브로토텍. 최근 가브로토텍 파업 상황을 다룬 기사들 제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연봉 8,500만 원의 황제노조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을 점거해 협력업체까지 줄도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폐업해서 백수가 돼봐야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낄 듯. 폐업하고 신규로 회사 만드는 것이 낫다. 금속노조 이 빨갱이 새끼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귀족노조들 때문에 젊은이들 일자리가 자꾸 없어진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정말로 평균 연봉 8,500만 원을 받는 가브로토텍 노조가 더 큰 연봉을 위해 파업을 했고 이런 빨갱이 노조 때문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자꾸 없어지는 걸까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한번 충남 아산 가브로토텍 현장에 내려갔습니다. 앞서선 법정 구속된 박효상 전 대표가 보석 신청한 법정에도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보야. 핵심은 노조 파괴야. 1992년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이 부시에게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400명의 노동자들이 월급도 안 받고 수개월째 공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회사의 주장대로 오직 자기 월급에만 신경 쓰는 공멸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귀족 노조였기 때문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박효상 전 대표 이후 줄기차게 이어져 온 노조 파괴 행위입니다. 갑으로토텍 2015년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 인력들을 고용해서 노조 파괴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20명이 넘게 다치고 중환자실에 가는 등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최근엔 이 모든 사안들이 회사의 노조 파괴 전략 시나리오, 이른바 QP 전략 시나리오 실행 방안에 의한 것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문제는 박효상 전 대표가 노조 파괴 행위로 법정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일당 17만 원짜리 용역들을 고용해서 다시 한번 갈등을 유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들은 그들의 기사에서 노조 파괴 행위도, 전 대표의 구속도, 용역 투입도, 노조원의 폭행도, 노조 파괴 시나리오도 그 어떤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갑으로토텍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노사 간 합의 성실 이행과 노조 파괴 행위로 구속된 박효상 전 대표에 대한 보석 거부. 저희 진짜 개인적인 엄마들 심정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이어서 2년째잖아. 이 같은 사태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이 노조 파괴는 단순하게 노조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상처예요. 아이들이 불안해 잠을 못 자요. 엄마들은 그렇다 치고 아이들조차도. 그런 사태까지 몰아라간 이 사람이 이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10개월 개인적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10년은 살아야 된다. 최소한 10년이다. 노사는 작년 여름 이미 폭행 사태를 유발한 특전사 경찰 출신 용병 직원 60여 명의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이를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단 한 번도 노사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엔 대한민국 최고 귀족노조가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해서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효상 전 대표는 몸이 안 좋다면서 자신이 노사 갈등 해결의 적임자라면서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자 폭행 사고가 일어난 뒤 처음으로 노조를 향해서 미안하단 말도 했습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전 진짜 저렇게 이 변호사 포함해서 지금 결국 이 실제로 오늘 일정 부분 조합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하다가 오늘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목적이 본인이 나와서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기간 갑오로토텍 노동자 400여 명이 공장 폐쇄 70여일 만에 처음으로 2박 3일짜리 휴가를 나눠서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니 마치 군인들이 100일 휴가를 가는 것처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0여 명의 노동자가 정말로 돈 몇 푼 때문에 70여일 동안 가족과 떨어져 노숙농성을 진행하는 게 과연 팩트일까? 갑으로토텍에만 5번 정도 현장 취재를 갔습니다. 때마다 꼭 밥도 같이 먹고 왔습니다. 쌀밥과 김치, 그리고 국 하나만 주더군요. 추석에도 김치 하나에 국 하나만 놓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연봉 8,500만 원의 식사인가? 갑오로토텍 식당에서 일하는 55살 김순희 씨가 있습니다. 취재를 마칠 무렵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맞은 기억 때문에 버티는 거라고. 빨리 끝나서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고. 중요한 건 대한민국 노동자도 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맞지 않고요. 우리 노동자들 현장에서 때리고 진짜 오자마자 일을 하기보다는 우선 그런 행패를 부려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들고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기억 때문에 올해 더 이렇게 단단하게 뭉치고 그렇죠. 잘 버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진짜
저희는 작년에 물론 이렇게 잘 끝났는데 올해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진짜 아주 주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뭉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죽음을 택했던 22살의 피복공장 노동자. 우리는 그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로 기억합니다. 그가 분신하며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일 평균 근무 시간 15시간, 일단 커피 한 잔 값인 50원. 그가 그 말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당시 동대문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실상입니다. 이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내세웠던 선성장 후분배 경제발전의 이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합니다.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그날들, 이번에는 경제 성장을 앞세워 희생을 강요당했던 노동자들의 아픔에 집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동자들의 실상을 세간에 알린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입니다. 당시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 작업장 모습입니다. 최대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3m 되는 높이의 공간을 2층으로 나눈 건데요. 결국 재봉사가 들어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1.5m가 채 되지 않습니다. 허리조차 펼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에 제대로 된 창문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 재봉사, 재단사, 보조원 등 무려 30여 명이 함께 일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무려 15시간 내지 18시간 동안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는 월급은 1,500원. 일당이 당시 커피 한 잔 값인 50원입니다. 심지어 이 월급은 4, 5년 동안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낮밤을 가리지도 않고 일을 하는데 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누구든 당시 상황이라면 갖게 되는 의문입니다. 전태일 열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65년 당시 17살이었던 그는 이 공간에서 일을 하며 당시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어린 여공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년 뒤 재단사가 됩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데 한계를 느끼던 차에 이듬해인 1968년 근로기준법을 접하게 되고 이후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1953년 처음 제정된 당시의 근로기준법입니다.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일을 아는 이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평화시장 최초의 노동운동 조직인 바보회를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알리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후 업주들의 탄압으로 해고를 당해 평화시장을 떠났던 그는 1970년 평화시장으로 돌아와 삼동회를 만듭니다. 직접 설문조사를 벌여 당시 노동 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노동청과 감독관에게 끊임없이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당시 배포된 설문지입니다. 휴일 여부, 노동시간, 건강상태, 임금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후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의 실상을 최초로 알립니다. 1970년 10월 7일자 경향신문 7면입니다.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이라는 제목과 함께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 삼동회는 8개 요구 조건을 적은 건의서를 평화시장 주식회사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하고 정부는 이를 묵인합니다. 이에 삼동회는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합니다. 1970년 11월 13일 시위는 미리 배치된 경찰에 의해 계획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경 전태일 열사는 스스로 근로기준법 책과 몸을 태우며 평화시장 앞길에서 외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사건 다음 날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 7면 기사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이후 실현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동료들이 만든 청계 피복노조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2,500여 개에 달하는 노조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학생과 지식인들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됩니다. 그의 사망 사흘 뒤인 11월 16일, 대학가에서는 서울대를 시작으로 단식투쟁과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에 사태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시신을 사이에 두고 노동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 11월 18일에야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결국 당시 정권은 노동조건 개선과 노조 설립 등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1년 후 지켜질 것만 같았던 그의 마지막 말은 끝내 지켜지지 않습니다. 1971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위법은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강압적으로 막아 노동운동을 일체 금합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노동자들은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으로 하루 15시간이 넘는 노동을 강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 대신 선성장 후분배라는 미명 아래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면 개인의 안위만을 찾는 이기적인 존재가 돼야 했습니다. 2016년 현재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여전히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날들 장부경입니다.